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뒤흔든 역사 속의 미스터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레이엄 도널드의 미스터리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흥미로운 역사 속의 이야기 28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바로 대피라미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5톤의 돌을 230만 개 쌓아 올린 147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이죠.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었죠. 심지어 외계인설까지도 나올 정도로요. 제가 피라미드에 대해 좀 더 찾아보다가 신기한 점이 있었는데요. 파라오의 미라가 있는 지점이 피라미드의 무게중심인데요. 여기에 녹슨 면도날을 놓으면 녹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일에 쌓였던 미스터리들이 풀렸죠. 도대체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인지 그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피라미드는 누가 왜 어떻게 지었을까? 약 4,500년 전 나일강 서쪽 기자의 외곽에 세워진 피라미드들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조물은 없을 것이다. 그 건축물들을 짓는 데 노동력을 제공한 이들은 정확히 누구이며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에 대해 그동안 많은 미스터리가 있었다. 셋 중 가장 큰 147m 높이의 대피라미드는 제4왕조 케옵스 왕이 제작한 것으로 거의 4,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었다. 그러다 14세기 초에 완공된 링컨 대성당 주첨탑의 높이가 지상 158m에 이르자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가 첨탑이 1549년에 폭풍으로 쓰러지면서 다시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 대피라미드는 그 지역의 재료를 사용한 230만 개의 벽돌로 이루어졌다. 그중 대부분은 평균 2.5톤의 석회한 벽돌이지만 일부 내부 화강한 벽돌들은 그 무게가 15톤에서 70톤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철기시대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벽돌들의 이음매가 딱 오차 2mm 미만이 되도록 그 많은 석회암들을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었을까?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있던 유일한 금속은 구리였다. 구리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무르다. 또한 어떻게 그 암석으로 된 벽돌들을 채석장에서 옮겨 계속 쌓여 올라가던 피라미드의 측면을 따라 끌어올렸는지도 의문이다. 이집트인들은 도르래나 바퀴 달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물레와 관계용 바퀴는 사용하고 있었기에 바퀴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하다. 하지만 벽돌들을 동물이 끄는 수레를 사용하여 나를 생각을 했다고 쳐도 그러한 무게를 지탱할 철제 차축이 필요했다. 구리 차축은 수레가 굴러가자마자 휘거나 부러졌을 것이다. 건설 방법에 관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에서는 작업 집단이 크게 4개 조로 나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체 공급 과정은 이렇게 설명된다. 첫 번째 조는 인근 채석장에서 석회한 벽돌을 절단하여 모양을 만들고, 두 번째 조는 나무 롤러나 황소가 끄는 썰매를 이용하여 벽돌들을 현장으로 끌어온다. 거기에서 세 번째 조는 피라미드 측면에 엄청난 경사대를 쌓아 올리고 벽돌들을 끌어올려서 네 번째 조에 전달해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는 지렛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끌어서 벽돌의 위치를 잡아준다. 이 작업이 끝나면 측면의 외부 경사대가 제거되고 마감된 구조물이 드러난 상태에서 백색 기와판을 입혀 마감한다. 이 이론은 매우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주변 피라미드의 벽돌들이 보여주는 불규칙성을 감안했을 때 이 피라미드의 벽돌들이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잘렸거나 다듬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대피라미드의 건설에는 약 20년이 걸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400개 이상의 벽돌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대피라미드에 소요된 노동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수년 동안 매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 질문은 2002년 실시된 기자고원 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의해 해결되었다. 고고학자 마크 레너가 주도하여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피라미드 시트라는 개인 주거지 및 공동체 생활 단지를 발굴해내었다. 이는 피라미드 건설 일꾼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거주 단지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레너의 추산에 의하면 최대 2만 명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아내와 자녀를 빼면 약 10,000명의 현장 인력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나일강의 연례적인 홍수로 인해 놀게 된 농부들로 이 핵심 노동 인력이 보강되긴 했겠지만 이 2만 명이라는 수치는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서로 엉키지 않고 꽉 맞게 들어찼다고 보았을 때의 추정 인원과 일치한다. 대피라미드의 바닥 넓이는 230제곱미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만 명가량의 일꾼이 어떻게 하루에 400개씩의 석벽돌을 만들어서 수송하고 설치할 수 있었을까? 이는 극도로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을 둘러싼 이 모든 미스터리를 단번에 해결한 이론이 최근에 나왔다. 지오폴리머 화학의 창시자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랑스 물질 과학자 조셉 다비도비치 교수는 처음에 대피라미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채석장이나 낮은 위치인 와디에 있는 채석장에서 어떤 파편이나 부서진 벽돌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가졌다. 석회암은 작업 시 파편이 튀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300만 개가량 되는 벽돌을 생산했을 경우 수백만 개의 파편이나 부서진 벽돌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편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다비도비치는 국제 이집트학자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대피라미드의 벽돌에서 발견되는 석회암 성분의 특징을 관찰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이 성분이 와디에 있는 석회암의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건설 현장보다 아래쪽에 있는 와디에서 위로 옮기려며 힘이 더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화강한 벽돌을 조달하기로 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품게 됐다. 와디에 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돌을 채석했거나 깎았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부식과 연마라는 유화 과정을 거쳐 부드러운 물결 무늬의 표면을 남기는 무른 석회암이 거기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가 그 다음 단계로 발견한 것은 나무틀의 내용물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벽화에 쓰여있는 액체돌이라는 상형 문자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대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벽돌들에 관심을 돌렸고 석회암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폐석 침전물들이 자연 퇴적물처럼 가지런하게 놓여있지 않고 액체 안에서 뒤섞인 것처럼 뒤죽박죽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 석회암 벽돌이 사실은 인조돌이었다는 것인가? 다비도비치는 석회암 가루와 잡석이 와디에서 운송돼 와서 나일강 물이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웅덩이에서 녹여진 다음 나트론과 섞였다는 가설을 세웠다.
나트로는 이집트에서 풍부하게 발견되었던 천연 소다 가루로 미라의 방부제로도 사용되었다. 나일강물이 증발되고 나면 제작자들의 손에는 석회석 시멘트 형태가 남게 된다. 이제 그 가루는 바구니들에 담겨 구조물 위로 옮겨져서 기름칠이 칠해진 얇은 나무 틀에 넣어진다. 이 초기 단계 벽돌들을 이집트의 태양 아래 놓고 잘 말리면 그것들 자체가 다른 벽돌들의 주조를 위한 틀 역할을 한다. 새 벽돌들이 놓일 때마다 벽돌들의 극미한 수축으로 인해 그 사이에 공예적인 이음매 같은 1에서 2mm의 선이 남게 된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벽돌 사이에 선이 생기게 된 과정이다. 다비도비치는 실험 단계로 넘어가 이런 방식으로 몇 개의 석회한 벽돌을 만든 다음 대피라미드에 보이는 동일한 이음매를 재현했다. 그의 벽돌들은 육안으로 보면 천연 석회암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2009년에 지오폴리머 연구소는 다비도비치의 왜 파라오들은 인조돌로 피라미드를 지었을까의 개정판을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과학 데이터가 나와 있다. 같은 해 드렉셀 대학 물질과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이자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바사움은 기자 피라미드에 있는 돌들을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사움 교수는 그 벽돌들의 구조 안에서 공기방울과 천연 섬유를 발견하여 놀라고 말았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천연 석회암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피라미드를 건설한 인력은 누구였을까? 1979년에 이스라엘 총리 메나헴 베긴이 카이로를 친선 방문했을 때 물론 우리 민족이 이것들을 지었죠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해서 그를 초대한 이집트인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다. 유대교, 기독교의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이 피라미드 건설 현장의 노예였다는 설은 유명하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신분 구조가 성경이나 토라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수많은 영화나 기타 매체에서 진실처럼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설과 결합되어 있는 이 믿음은 로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서 시작됐다. 기원 후 1세기에 활약했던 요세푸스는 기원전 4세기 헤로도토스의 저서를 자기 책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중요 노선에 따라 역사서를 썼다. 기원전 449년과 기원전 430년 사이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헤로도토스는 대피라미드의 건설을 지시했던 케옵스 왕의 이미 훼손된 명성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시작했다. 헤로도토스는 대부분 머릿속에서 지어낸 쿠프 왕의 많은 잔인한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그가 허영심을 위한 기념물로 대피라미드를 세우려고 백성들을 노예화시켰고 그로 인해 미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요세푸스의 윤색은 더욱 치밀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요세프 벤 마티티아우로 태어난 그는 최후의 유대-로마 전쟁 중에 갈릴리의 유대인 군대를 지휘하다가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에게 체포되어 그의 곁에서 통역관이자 자문관으로 살게 된다. 결국 그는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자기 민족을 독실하고 올바른 유일신 신앙을 품고 있는 훌륭하고 재능 있는 민족으로 로마에 소개하기 위해 역사에 관해 몇 권의 책을 썼다. 그 무렵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많은 이들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여행을 갔다. 이때 요세푸스는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그 노예들을 유대인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들을 무한한 능력을 지닌 기술자들로 로마 독자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레너가 피라미드 시티의 발굴 조사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는 노예가 없었다.
매점 같은 식당 구역에 쌓인 쓰레기 더미는 풍부하고 다양한 식단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묘실들은 노예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존경과 경의의 장례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 땅에 최초의 유대인이 도착한 기록은 엘리판틴의 파피루스에 나와 있다. 175개의 문서를 모아놓은 엘리판틴의 파피루스는 엘리판틴의 고대 요새들과 아스완에 있는 시엔의 요새들에서 발굴되었다. 여기에는 기원전 650년에 상당한 수의 히브리인 용병들이 엘리판틴의 섬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이 요새를 점령하고 이집트 노예들을 부려서 유대교 회당을 지었을 당시 지역민들이 보인 반발이 기록돼 있다. 따라서 증거에 따르면 기자 피라미드들을 건설한 이들은 헌신적이고 자유로운 이집트 노동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비도비츠 교수가 맞다면 그들은 석회석 가루로 만든 자신들의 레고 벽돌을 점점 수를 줄여가며 구조물을 높여갔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